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작입니다. 네. 알도 루치입니다라고 할 뻔했어요. 저희가 굉장한 자유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알도로시의 건축이 전개되는 과정을 초반부를 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그 구조주의 언어학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로 대표되는 그 구조주의 문화 인류사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축에서의 어떤 학문적 건축, 유형학으로서의 건축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청년 알도로시의 야심찬 모험. 그렇죠. 그거는 네. 정확한 얘기. 청년 알도로시의 야심찬 모험을 좀 전개를 해봤고 알도로시가 거기서 안 끝나고 유추적 도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맞아요. 시도까지 설계 우리가 방법론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끝 무렵에서는 현대인들에게 그거는 약간 뭐 이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은 유럽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걸 알아?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로의 흐름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알도로시의 후기로 이제 접어드는 이야기를 이번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건축에 있어서의 형태 그리고 유형이 어떻게 이제 그런 구조주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말랑말랑한 알도로시가 되기 위한 이제 컨텐츠가 되느냐 이런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가 유형학이 하나의 이제 구조주의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유형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이자 그 의미 그 자체가 아닌 어떤 그런 대상인데 이제 그 유형은 어떤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론 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가 건축에 있으면 누군가가 건물에 그 형태를 썼으면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지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유형이 굉장히 언어처럼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뭐 알도로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형태를 곰곰이 들여다볼 때 하나의 형태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하나의 굉장히 딱 고정된 역사적 의미인가 역사적 형태인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 형태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그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예 같았던 그런 유형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건축의 재료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알도로시가 고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뭐 아이젠만이나 라팔 모네오나 굉장히 많은 그 당시의 학자들이 그걸 이제 더 이상 유형이라고 하지 않고 유형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이미지다. 그게 한 몇 년도쯤인가요?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70년대 우리가 말? 흔히 포스트 모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랑 네. 비슷하게 보는. 그 피터 아이젠만이 알도로스 인 아메리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House of the Dead as City of Survival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뭐라고? 뭐시라고? 29페이지 밑에 있어요. The House of the Dead as the City of Survival? 이게 그 알도로스의 유명한 모데나 공동묘지에 관해서 그 아이젠만이 쓴 글인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알도로시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정방형의 막 그게 되게 무시무시한 비정상적인 건물,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범상한 건물은 아니에요. 그게 인상 깊은 그게 지어졌다는 게 참 약간 놀라운 지어졌다는 게 거의 약간 좀 미친 일일 정도의 건물인데 왜냐면 그거의 계획을 보면은 약간 좀 어쨌든 그 얘기는 조만간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알도로시가 이제 그 뭐랄까 도시의 건축에서 굉장히 유형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의미 전달에 엄청난 그 교과서 같은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그 도시의 건축을 썼지만 이제 로시는 이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유형학이 구조적으로 상정하던 건축적 의의들과 건축이 지닌 형태의 이미지라는 뭐랄까 기표가 얼마든지 그런 의미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로시는 나는 내가 이제 단순히 사실로만 아니라 기억이나 디자인에 사용되는 일련의 사물들과 정동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역사의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고 믿는다. 정동의 대상 네, 정동의 대상. 정동이란 말이 이제 그건가? 그 물에 뭐 떨어뜨렸을 때 살짝 움직이는 건가? 아닌가? 감정 같은 건데 감정의- 우리 세대가 잘 안 쓰는 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음. 번역투죠 제가 네. 인용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위에 지금의 완전 원로 학문 세대가 많이 쓰는 정동의 대상이 뭐예요? 그래서? 감정이 감정을 불러일어나는 불러일으키고 감정적 움직임일 거예요. 감정적 정동의 정할 때 정과 그 움직이는 동. 약간 동. 정동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로시가 보고 있는데 얘를 보니까 이게 원래는 엄청 막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그 가치와 의미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보고 있으니까 좀 슬퍼지기도 하고 보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집의 어느 부분을 에서 느꼈던 기분 같은 게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이제 형태에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말랑말랑해진 거죠. 나이가 들었구만. 네,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역사가 다른 의미를 지녔다라는 거야말로 이제 그런 그 유형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다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유비? 유추? 유추. 우리 아날로지 아날로지. 이 말을 일단 한번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지? 일단 뭐야?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서 누가 해줄래요? 아날로지? 네. 아날로지. 그냥 한국어로 유추나 유비라 써도 유추나 돼요. 유비라고 왜냐면 쓰죠. 한국어 사전에 쳐도 뭐 같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게 근데 사실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분석이라는 말과 이거를 계속 혼동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유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유형도 있고 유추도 있고 맞아요. 네. 유추적 도시 막 유추는 괜히 또 유비랑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자, 유추라는 말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읽어보니까 이게 야 저거랑 이거랑 닮았네. 근데 얘는 좀 가벼워. 그럼 쟤도 가볍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 예전에 그런 거 읽었거든요. 그 투명사회 쓰신 한병철 씨, 네, 한병철.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유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닮은 걸로 사유를 합니다. 이렇게 유추와 뭐 은유로 사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은 핸드폰 표면 같은 거다. 요즘 나오는 핸드폰 표면들은 매끄럽고 상처가 나도 스스로 회복되고 스스로 완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사회의 특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뭔가 교육받는 게 아니라면 되게 많은 사유들은 은유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죠. 전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조금 저게 거의 동의하는 좀 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유추에 근데 대한 그 유비가 굉장히 어떤 논리적 합리성이랑 하고만 말하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그게 그렇네.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이 모두 그 환유적 방금 말한 유추 중에는 환유가 포함되지 않나요? 그걸 사실 구분하는 게 조금 근대적인 지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싸그리 묶어서 네, 유비로 다 환유까지 네. 얘기하면 너무 네, 우리가 너무 많이 퍼지니까. 분석을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과학적인 비유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개인의 시적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연관관계 그런 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쨌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논하기 시작하면 그거의 뭐 객관성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쨌든 그 유비가
그 유형을 다르게 보게 하는데 엄청 중요한 키 포인트로 작용을 해요. 유형의 차이를 보게 하는데 유추가 중요하다? 라는 뜻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유형이 지녔던 역사적인 의미, 유형을 어떤 우리가 이미지로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유형이 원래는 어떤 역사적인 고정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제 1대1로 교육시키는 받아들여주기 의사소통하는 그런 놈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비가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얘가 원래 이 의미였는데 얘는 사실 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사실 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걔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그걸 바로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중심성 막 푸코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센트럴리티 어떤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하고 이제 대상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체계 에피스테메 같은 거 에피스테메 아니에요? 그 중심성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아치의 형태가 어떤 역사적인 뭐 그런 거였다면은 근데 그 아치는 이제 뭐 동네 카페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아치던데 아치는 현대 그룹 아니야? 현대? 요즘 영국 애들이 다 그거 쓰던데? 근데 뭐 그런 어쨌든 근데 유추는 구체적으로는 근데 얘가 뭐 같은 것도 아닌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한 번 더 할 얘기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집 같은 게 사실은 뼈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저도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실은 지금은 되게 많은 학문이나 되게 생활 속에서 유추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의 학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어떤 학문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정해진 틀들을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사실 유추라는 단어가 중요해져 가는 이유는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뭐 개념들, 어떤 이미지와 연결지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변경되어 가면서 이 어떤 의미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어떤 학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감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져 가는 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유추가 더 중요해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내용을 다룬 책 이름이 자서전이잖아요. 루시 같은 자서전. 경우에는. 네, 그게 거의 그런 서사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러면 좀 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유추가 불투명하다. 우리는 그래서 유추는 이제 불투명한 거죠. 여러분 아마 다들 이제 회사에서 그런 거 느낄 거야. 회사에서. 난 이렇게 보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보는 거지? 되게 그것도. 아, 그래서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미지죠.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거는 보고 우리가 같은 어떤 그것들을 이해해서 같은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다 각기 이미지는 각기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그냥 거기 있는 진짜 그거. 네,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그냥 네. 존재하는 거죠. 팩트. 네, 팩트.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그걸 사실 이제 실제라고 보통 시각적 얘기를 하죠. 팩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신 분석하는 사람은 그걸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냥 밖에 그냥 있는 거. 밖에 그냥 있는 거. 아,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 밖에 그냥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유추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학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반적인 건축을 보고 느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저거 고래같이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똥처럼 저거 생겼네. 똥처럼 생긴 거 아니야? 그게 찰스 젠크스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그거.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업을 이렇게 해요. 좋은 건축일수록 유추가 많은 건축이다. 그래서 근데 그건 후기 로시도 그렇게. 그쵸. 그 사실 그 얘기는 되게 핵심적인데 그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딱 갖다 놓고 무슨 건물 하나 갖다 놓고 많은 유추가 쫙 만들어내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하이 좋네.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고. 그거 되게 설계 시험으로도 쓸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게 패러다임처럼 읽힐 수 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유추로 로시가 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이 장을 정리하면서 한번 할 얘기가 네. 그 31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얘기인데 이제 로시가 그 과학적 자서전에서
다시 도시의 건축을 썼던 젊은 날의 자신을 회고하는 문장이 있어요. 음. 이걸 보면 되게 맞아, 맞아.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로스가 건축을 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을 무시하면서 도시의 인상을 이용했으며 감정을 왜 배우에서 시간을 초월한 유형의 고정 법칙을 탐구했었다. 이기심으로 지탱되는 사랑처럼 나는 자주 그 도시들에서 느꼈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무시했다. 와. 억눌렀다. 억눌렀다. 음. 나는 단지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환상적으로 여겨졌던 첫 번째 밀라노 탐험은 중정 교외 주택 지붕 가스탱크의 뒤범벅이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사물들이 계속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게 유형학으로 유추적 도시로 건축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예시를 단단했던 알도로 씨가 어떻게 건축을 했던 예시를 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되게 쉽게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건축인데 이제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길쭉한 거 하나, 동그란 거 하나. 극장 계획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란 극장 계획안은 사실 굉장히 극장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한 게 역사적 유형이에요. 이런 타원형 쉐입의.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이제 좀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걸 담당하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그 단면에서는 그 단면 그 삼각형 지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는 이제 이게 열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고대 그리스 건축의 스토아라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 스토아라는 건축이 유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 이게 굉장히 공공적인 건축의 유형이에요. 스토아라는 것이. 그래서 스토아라는 게 이제 그 뭐랄까 대중에게 개방되고 상인들이 상품을 팔 수 있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종교적인 모임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시가 이 프로젝트에서 한 게 엄청 단순하게 한 게 뭐냐면 극장으로 읽힐 수 있는 유형으로서 동그란 극장을 하나 가져와요. 그 극장 옆에 공공적이라는 단어처럼 말해지는 유형을 하나 가져와요. 그 두 개를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적인 게 합쳐진 극장이다. 공공적인 게 같이 있는. 같이 있는 극장이다. 그래서 도시 같은 건축 방법이죠. 언어적이고. 네, 이게 젊은 날 도시의 이제 로스의 건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시도 교수님들한테 많이 까였겠지? 지금 저렇게 가져갔으면. 근데 저렇게 그림을 가져갔으면 교수님들은 아 그래? 근데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막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사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래? 생각하고 그냥 그림 잘 넘어가자. 그리니까 봐주자. 졸업시켜주자 이랬겠지? 진짜로? 네. 이제 드디어 넘어왔어요. 말랑말랑한. 근데 이제 그 다시 유형의 얘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이제 좀 빙 둘러가야 돼요. 왜냐면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에서 얘기를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는데 저는 그 모호한 얘기들을 이제 분석하는 틀로서 이제 극장을 가져왔거든요. 그 극장의 개념을 일단 정립을 먼저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유형과 유추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그거에 미루어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딴 얘기를 한 것처럼 들려도 네. 이제 한번 듣고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만날 다시 만날 수 이제 있을 극장 것이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극장 얘기. 드디어? 네. 오케이. 로시가 또 이제 젊은 날에는 피 끓는 마음으로 과학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초월한 듯한 뉘앙스로 그 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극에 대해서 극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52페이지 밑에 있는 인용구가 제가 보기엔 로시의 그 글 중에 가장 본인의 생각을 잘 집약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늘 장소는 사람보다 강하고 고정된 장면은 사건의 변천보다 강하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내 건축의 이론적 기초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의 이론적 기초다 라고 어마어마하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 모든 것을 극장에 비유할 수 있다. 극장의 조명이 켜지면 사람들은 배우처럼 되고 하나의 사건에 이미 휘말리게 된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수 있고 결국엔 항상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조명과 음악은 여름철의 폭풍 후 지나가는 대화, 표정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 얘기를 해놨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어떠세요? 그냥 삶을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좀 그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한 그 느낌 같은 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로스가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책의 다른 부분들과 열심히 비교 대조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른 로시가 극장에 대해서 얘기한 다른 사례들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53페이지에 로시가 어떤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본 얘기를 했는데 사진 한 장을 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도원에 답사를 했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극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그 내가 수도원의 격자창 너머로 얼굴이 보이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격자창 너머에서 어떤 얼굴의 일부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걸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내가 바라보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어떤 그 수도원에서 내가 그 수도원의 작은 셀을 방문했는데 그 사진의 효과를 다시 확인했대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극장에서처럼 더욱더 선명하게 방 내부에서 감지되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젊은 남자의 눈이 있는 창에서 경험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로스가 말을 합니다.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외부의 시선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알쏭달쏭하죠. 그리고 그 옆에 55페이지 위쪽에 있는 이걸 보면은 모스크에서 나는 어릴 적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을 새로이 느꼈다.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느낌? 어떤 의미에서는 무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네. 여기서 이 공통적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외부의 시선을 지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 맞아. 아 그 책 누가 날 보고 있어. 근데 이 책 전체가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사실 번역이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로 이런 느낌이죠. 영어로 똑같 느낌 똑같아요. 저 영어로 다 읽어. 네. 심하네. 이 이야기가 영문판 진짜 거의 책 엄청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맞아요. 네.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 없는 소리가 거의 한 책 읽은 지 10분도 안 돼서 나타나가지고 딱 약간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나는 어딜 가든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추리소설 주인공 같은 느낌이네요. 자서전이니까요. 자서전이니까 지 맘대로 쓰겠지. 맞아. 그래. 자기 주인공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인용구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방인일 수 있고 결국 항상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쨌든 연루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타자들의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는데 그게 보이고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건축인 거예요. 무대가 되는 거죠.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고. 근데 그 배우가 관객이기도 하고 관객이 배우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와닿았던 설명이 뭐였냐면 그 라칸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항상 그 얘기하시잖아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어 보면 우리가 공포 그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주인공 방 어디선가 좀 깊은 어둠이 서린 공간을 점점 클로즈업 하면서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보고 있는 주연 배우들을 보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배우를 보고 있는 다른 시선을 갑자기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으로 여기 시선이 있어. 여기서 누가 널 바라보고 있어. 그걸 통해서 공포감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일반적인 시선이 있구나. 일단 그거랑 건축이랑 어떻게 엮을 건지 네. 얘기 좀 해봐봐.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영화 보는 건 아니잖아. 네. 로시의 사례들만 보면은 이제 어떤 제가 결국 일단 이 절의 결론으로 내린 거는 이제 로시가 과학적 자서전에서 서술한 극장과 같은 극장에서의 느낌이라고 말한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을 경험하면서 이제 건축에 연루되긴 하는데 어떤 건축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장면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을 봤는데 근데 그게 약간 유추랑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딱 봤는데 이게 뭐지? 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만약에 이게 굉장히 구조주의적이고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면 그 형태는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되게 이게 어떤 외계 생명체인가? 그 이게 뭐지? 유명한 건물 뭐죠? 그 파란색 꾸물꾸물 해가지고 막 소리 내고 막 번쩍번쩍하는 그 독일에 뭐죠? 있는 그 피터 쿡이 지은 피터 쿡이 지은 그 미술관 건물 있잖아요. 그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돌기 막 있고 뭐지? 뭔지 알겠다. 그 이름이 뭐였지? 도시에 뭐 이런 게 있지? 되게 약간 뭐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를 지브리 영화에 맞아, 맞아. 생긴 맞아. 그 갤러리. 아트 뭐였던 거? 무슨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앞에서 로시가 자의식 과잉처럼 얘기하는 이 이렇게 극적인 경험들을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이상 뭐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너머에 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시선과 알 수 없는 것의 대상을 마주하는 거. 어, 어떤 시선을 느끼는 거. 왜냐면 계속 시각 얘기를 계속해요 루스가.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격자창 너머로 어떤 얼굴이 보이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예시를 들잖아요. 근데 그 예시가 말하는 게 그 어떤 창이 바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바깥을 보여주고 있는 창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도 일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게 그 뒤에 뭔가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이게 그 피해망상적인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있고 이 감시하는 존재가 뭔가를 막 내가 모르는 사건들의 배후에 막 가려져 있는데 그 시선이 나한테 느껴지는 순간 그냥 그게 그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건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그 사건과 함께 있다는 거죠. 시선과 모르는 사건은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건축으로 끌고 오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지는 포인트죠. 네. 그거에 그냥 굉장히 명쾌한 사례도 있고 유형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 얘기를 전개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뒤에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자, 락강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뒤에 그 얘기들을 네. 하려면?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라깡이라는 할수 있지 프랑스의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맥락에서 해석되는 제가 뭐라고 감히 말하기 힘든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가 아니기 아니요 때문에 오독을 우리 오독을 권장한다면 오독을 막 얘기할 텐데 이제 결국 그런 누군가가 바라보는 거에 대한 응시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20대 시절에 어떤 이제 그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일화가 있는데 거기서 어부가 야 너 저기 깡통 보이냐? 라고 깡통이 바닷속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봐서 빛나고 있었대요. 근데 저 어부가 갑자기 야 저기 깡통 보이냐? 라고 말했는데 그 미친 어부였는지 야 저 깡통도 너를 보고 있어 막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락강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깡통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깡통이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그 깡통은 어떤 그 깡통이 빛나는 빛을 반사하면서 나를 비추는 그래서 눈이 부시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깡통은 광점에서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광점에는 저를 응시하는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주 작게나마 그림 속에 얼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굉장히 유명하고 단순하게 생긴 도식이 있어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우리가 원근법적으로 세상을 점에서 나와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한다면 반대로 아까 말한 그 응시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계라는 그림 속의 하나의 어떤 점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근데 르네상스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이게 르네상스 원근법적 관점에서는 내가 대상을 보는 것만 내가 존재하는 대상을 보는 거죠. 것만 존재하는 거죠. 소실점 하나가 딱 소실점 존재하고 하나가 있는 돼.
그래서 근데 근데 우리 재밌는 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축을 인지하는 방식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원근법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이제 타인과 세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락강이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야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시야 자체는 타자의 응시를 이런 아까 말한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그 응시의 느낌을 내 시야로부터 떼어내야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타인의 시선을 쌩까야 존재할 수 누군가가 그 세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 58페이지 밑에 적어놓은 부분인데 이제 그 나의 시야는 나의 자신을 타자의 응시로부터 분리냄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타자의 시선과 내가 볼 수 없는 타자의 시선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타자의 시선은 말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는 타자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타자의 시선은 근데 그게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파노티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타자, 그냥 같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볼 수 없는 타자에서는 저기 저 탑안에 있는 누군가 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보고 있다는 건 느껴져요. 어쨌든 그런 두 종류의 시선이 네, 있다. 두 종류의 나랑 시선이 같이 눈을 마주치는 시선이 있고 나랑 눈 안 마주치는데 어디선가 계속 걔는 날 나를 보고 있는 보고 것 있는 같은 시선이 시선이 있다.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산다는 거를 그냥 무시해야지 우리가 살 수 우리가 있는. 살 수 있다. 누가 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면 진짜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해요? 그거를 무시하고 아니야 아무도 나 안 보고 있어. 나는 그냥 혼자 여기 있어. 자유로운 존재야. 난 자유로운 존재야. 그 생각을 해야지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실존주의랑 엄청 연결이 돼 있어요. 사르트르가 타자의 시선이 나를 막 부수고 들어오는 그게 누가 나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실존주의랑도 네. 연관이 있구나. 그게 누가 그 감옥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 그게 이제 주체를 망가뜨리는 거.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건가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망각해야지 감옥에서도 맞아요.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망각 안 하고 계속 누가 날 보고 있어, 누가 날 보고 있어 하면은 정신증으로 가요. 피해망상의 확대. 내가 모든 걸 보는 사람이 되면 되지.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원근법적 시각의 형성인 거예요. 아. 그 망각하고 너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이제 내가 너희를 볼 거야. 음.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그 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적인 시선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제 주체가 될 거야. 맞아요. 내가 볼 거야. 내가 병장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지. 내가 가디언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주체가 이제 시각을 확립한 네. 시각을 확립한 주체. 내가 시선이 원근법적 내가 주인이 시선을 되겠어. 확립한 주체. 실존적 주체예요, 주체. 주체 의식 야, 굉장히 강하시네. 너희들이 같이 붙여놓으니까 진짜 힘들다. 그래서 그 반대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근법적 삼각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상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래 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남들 시선에 그래 살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나는 건축을 해봤는데 어. 내가 되게 무섭게 누군가한테 바라봐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건축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만들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거죠. 자기 혼자 그러기 싫어서. 그럴 자기만 수도 그거를 있- 느끼기 그럴 수도 싫어가지고 있는 다른 거죠. 사람들 포섭하려고. 근데 이게 건축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난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전적인 상태로 가는 거죠. 후기 알도로시가 굉장히 그 주체적인 알도로시의 주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알도로시의 건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엄청 당연한 과정이기는 한데 결과물만 봤을 때는 꼭 이런 얘기가 막 중심에 있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알도로시가 극장 알도로시가 과학적 자서전에서는 이 얘기를 정말 막 내가 바라보아지는 것 같아 막 그런 걸 느낀다 막 이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써놨지만 그걸 어쨌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건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건축의 관점으로
건축을 이해하는 힌트로서 그냥 쓸 수는 음. 있는데 그게 건축에 엄청난 그거를 막 강박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는 거의 종장의 그 마무리하면서 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알도로시의 건축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매력적인데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얘기하고 나서 음. 우리가 끝에 얘기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네. 제가 그 64페이지부터 있는 4.1.4절에 음. 써놓은 얘기가 도대체 그래서 그게 건축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건축은 어떻게 그러한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원근법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누군가한테 바라보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면서 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락강이 얘기하기로는 우리의 그 상징적 세계 속에는 어떤 얼룩이라는 게 있대요. 얼룩이 뭐냐면 얼룩이 그냥 상징적인 단어인데 걔 이름인 줄 알았어. 귀여운 얼룩? 얼룩. 어. 네, 르타쉐라는 르타쉐. 르타쉐라는 건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런 상징적인 자명함을 세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그런 관습적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주의적인 그런 체계를 체계 속에서 의문을 던지게 하는 조각들인 거예요. 어떤 형태나 어떤 건축이라던가 어떤 상황 사건이던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그거를 딱 우리가 접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런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르타시아라고 락하는 얘기할까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게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증상. 어떤 그 정상 그 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징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포섭되는 그것들을 찢어내는 사건들.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과 배경 지식으로 해서 음. 포섭되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뭐 근데 그래서 네, 근데 계속 나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떤 건축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 체계가 하나의 체계일 뿐이지 고정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내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 대상들이. 그게 왜 그 지점에서 이제 알도로시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유형, 유추, 구조주의적 그 건축적 그런 역사와 사회적인 체계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알도로시랑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유형이 제시하는 그런 구조적인 담론적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보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하나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내가 살고 유럽에서 엄청 열심히 그 오랫동안 많은 문화를 흡수하고 했다면 우리가 어떤 책상을 바라보거나 건축을 바라보거나 건축의 어떤 형태를 바라보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의미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해석의 범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평가와 이해가 끝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나 어떤 특정한 건축적 접근이 제스처가 우리에게 그걸 그런 방식으로 못 보게 뭔가 시비를 거는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논문에서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코드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껴야 돼. 이런 코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막 요즘에 어떤 신경과 이런 거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코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로 들어올 수 없는 에러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죠. 되게 편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러를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에러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목적인가요? 에러로서 건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러를 만들겠다는 걸 건축을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인 에러. 그 얼룩을 만들겠다는 게 알도로시의 주장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근데 해서 결국에는 네. 이
그 근대적인 건축이 만들어내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개인의 유추가 작동하도록 건축을 조작하겠다라는 게 로시의 의견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음. 왜 전체주의 중요하냐면 음.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의 저변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어. 전체주의 시작이에요. 뭔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니엘 리비스킨트가 왜 벽을 기울여서 쓸 수도 없게 만들고 방 한가운데다가 기둥을 하나 콱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기둥인데 기둥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버리고 알젠만이 음. 그런 시도들의 시작 지점에 알도로시가 사실 이걸 알도로시가 사실 구조를 만들어서 해체할 구조라는 게 생겨버리는 맞아요. 네. 상황. 그게 그래서 그 마이클 헤이즈라는 되게 그런 하버드 학장으로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아이젠만, 로시, 뭐 존 헤이덕 이런 사람들을 다루면서 한 얘기가 알도로시가 그 뭐 되게 그것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막 귀여운 거 같고 이상한 거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냐면 알도로스가 결국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코드라는 거를 되게 책으로 결국 도시를 까발리면서 역사를 하면서 써버렸고 그 코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건축으로 그 코드가 깨질 수 있고 다른 걸로 변질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존 헤이덕이나 아이젠만 같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상한 건축을 막 하면서 건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다를 통해서 온갖 이상한 건축을 만들게 한 시작점에 알도로시가 있기 때문에 현대 건축사에서 알도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 알도로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얼룩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느끼기로는 건축의 역할은 어떤 사회적인 조음이라던가 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 얼룩을 개인들이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의식이 계속 커지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걸로밖에 나는 안 느껴지는데 개인의 자의식들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 해체주의에 대한 큰 비판인 것 같아요. 어.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그게 좋냐 그게 좋냐? 건축이 그게 해야 큰 될 일이지. 일인가 모든 건축가가 그 일을 하여서 많은 뭐 모든 이들이 건축가가 그 일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런 락강 같은 학자들이랑 그냥 이 느낌이 비슷한 게 뭐 데리다, 락강 뭐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게 결국 이게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건축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기로스는 부수려고 하는 거. 그렇지.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네.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 사례들도 몇 개 좀 들고 싶어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들은 이제 과학적 자서전의 로시는 이제 유형들은 더 이상 부정적이 아니면 이미지들을 결합하는 가능성, 결코 닫히지 않는 관계들의 집합, 사물들 대응들의 무제한적 혼합이 돼버린 거. 엄청 불투명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축적 사물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로시의 건축이 이제 사회, 문화, 역사적 구조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얼룩으로 작용한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로시가 또 책에서 반복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반복이 이런 전략이 엄청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부분에 어떤 대상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말 그대로 건축적인 대상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단순히 반복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편이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역사적 유형의 어떤 일부분을 딱 냈는데 그 일부분을 딱 떨어뜨린 걸 내가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계속 써.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일부분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서사와 역사와 그 사회적으로 건물이 지니고 있었던 것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떼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데 쓰면서 그것의 그 떨어뜨린 거의 의미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복과 네. 아까 얘기한 르타쉬 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반복이 르타쉬를 위해서 종속적인 기술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르타쉬는 르타쉬고 반복은 반복인 건가요? 난 따로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접점이 좀 복잡하지만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르타시는 결국 예측 불가능함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응시와 예측 불가능함이 있거든요. 근데 로시가 반복이야말로 더욱 반복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 르타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시선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극장 같은 느낌을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르타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서사 속에서 그 서사를 부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단어로서 사용됐을 때는 반복이라는 게 르타시의 그 종속적인 근데 르타시는 락강의 영어고 로시의 영어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어쨌든.
제가 근데 그 반복은 그런 흠집을 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시가 하는 거는 우리가 말했던 그런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쌓아올림에 대해서 그걸 흠집을 낸 다음에 그 흠집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후기 로시가 하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반복이 그 매개체인데 어떻게 반복이 그게 매개체가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단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원래 서사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건 또 영화 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바로 그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영화나 연극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끝을 알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 나는 영화가 반쯤이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영화관에 가곤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을 결말의 장면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이전에 일어났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다른 줄거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체 서사의 일부분을 떼버린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그 전체 영화의 서사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건축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로시에게 유추를 넘어서 사물들이 이제 다른 의미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구조의 서사를 넘어서 사물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유추를 넘어서 유추를 통해서 다른 사물들의 의미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건축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제 로스는 말을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그 문장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 이후에 후기 구조주의자들을 아버지로 삼고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막 고정된 장면이 사건의 변천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고정된 장면이야말로 이제 그 무궁무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단편과 같은 것인데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의미가 결정이 된 하나의 서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로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알았어. 네. 굉장히 굉장히 에너지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2병 걸린 그렇죠. 아저씨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첫 번째로 어. 이제 들만한 건축에 대한 예시가 얘는 유형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극장적인 접근이라고 응시를 통한 인터플레이인데 이거 진짜 하는 거 간단해.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복도가 생긴 건물이거든요. 엄청 길어요. 기능적으로 말도 안 돼요. 엄청 이걸 왜 길어요. 했는지 저도 참 이걸 왜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두가 이 건물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왜 했는지 잘 몰라요. 그 밑에 이거 뭐야 쓰임이 없겠네 막 이런 소리 맞아.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놨나?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맞아, 자유롭게 쓴 사례는 몇 번 봤어. 막 전시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로시의 그 관점에서 이 앞에 많은 얘기를 보고 이게 182m라고 이게 이게 하려고 했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 뭐하면 옆에서 누구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러니까. 만드는 그거예요. 방금 그 생각.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이 벽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뒤에서 뭐 이상한 거 하는 애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그 서스펜스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그냥 지은 거예요. 알도로스가. 그 영화적인 장면. 그 영화적인. 영화 주인공이 되고 싶었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무대 뒤에 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무대 말고 그 가려진 맞아요. 오른쪽 가림막들이 왼쪽 레이어들이 뒤에는 있고.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각에서 튀어나올 애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무한히 깊이를 확장시키면 엄청난 이런 무대를 공간이 많이 되겠네요. 만들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로시에겐 이게 급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공간을 매번 경험해도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다음날에 또 모르고 그 다음날에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 어떤 고정된 의미가 비로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냥 산에 가면 돼. 정글에 숲 가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숲 같은 어.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 뭐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다음에 막 한 발자국 내들었는데 밑에서 뱀이 튀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핵심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만들어내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 건축이 할 수 있다. 알았어.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리와 무척 맞지 않지만 그리고 넘어가자. 이제 그 다음 예시는 드 아미치스트 초등학교인데 이거 약간 미친 이탈리아 사람들도 욕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를 교도소처럼 만들어놨다고. 근데 그럴 만하지. 이 사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정이거든요. 그냥 네. 초등학교 약간 학생들이 나와서 그냥 휴식할 수 있는. 근데 딱 보면은
좌우로 시꺼먼 공간을 만들어서 또 옆에서 뭐 튀어나올지 모르게 해놨어요. 그림자를 엄청 만들어요. 그리고 딱 중간에 보면 중심에 엄청 엄청 투시도적인 좌우 대칭적인 시선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알 수 없는 그 로시가 자주 쓰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삼각형 그 이제 분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그 위에 창문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위를 알아보긴 힘든데 위에서 나를 쳐다보기에는 딱 좋게 생긴 창을 그렇네요. 딱 만들어 놨죠. 그렇죠. 소름 돋지 않아요, 진짜. 뭔가 삼각형을 눈길 딱 끌고 옆에서 뭐가 올지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것 생각을 같은데. 못한, 네, 또 외관은 멀쩡하게 생겼다. 그쵸? 음. 이 공간만 그래요. 외관은 그냥 이탈리아 학교 같아요. 아, 네, 제가 사진이랑 도면을 좀 보고 있는데, 어, 조금, 근데 왜 초등학교에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건 모두의 어린이들의 그건 모두의 원초적인 그래서 권리. 자의식 그래서 아니, 나중에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것 때문에. 왜 아. 나 하필이면 학교에. 하필이면 하필. 얘들아, 인생은 그 얘기 하는 사람이 그 얘기 저 아. 이탈리아에서 그 아. 얘기 들은 적 있어. 인생은 무서운 거야. 알았지? 인생은 항상 정글이야. 조심해야 돼. 지금 사회의 모순을 이걸로 드러내고 있었다던가. 무척 그 생각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누가 써놓은 걸 봤어. 유추가 많으면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왜냐면은 로시가 나중에 교도소를 닮은 시청 같은 걸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시가 그런 걸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 하려고 했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 아저씨 늙어서 돌아가신 거 맞죠? 약간 뿌락치 같아. 하지만 안 시너지가 했나 잘 맞은 싶어서.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산카칼도 네. 공동묘지, 네, 모데나인. 네. 그냥 묘지 설계만 계속했어도 네. 그래서 모데나에 가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숙성된 모데나산 그 소스를 사오고 모데나 소스를 사오고 이제 그 다음에 알도로스 건물을 보고 이걸 보고 그다음에 오면 돼요. 한국에서 그 소스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소스? 뭐 하는 소스인데? 그 비니거 계열. 아, 모데나. 식초 같은 거요? 그 샐러드에 넣는 발사믹. 발사믹. 산카탈도. 고등학생 때 이게 정말 이상해요. 이게 고등학생 때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할 법한 상상 아닌가? 근데 난 그러기엔 좀 무서웠어. 그 무서움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직접 가보면 그 아우라가 진짜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가보면. 이게 이런 뭔 장면들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그 약간 일본에서 등장하는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장면들 이런 거의 거 그거의 어울리죠. 원형이에요. 제가 원형인 보기엔. 것 같아요. 로치나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마이클 헤이즈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드로잉 보면은 그런 존 헤이덕이나 아이젠만 초기 드로잉이나 아이젠만은 좀 안 그렇지만 그 알도로시 드로잉 스케치를 보면은 다 에반게리온 그런 애들이 영화적 쓰는 장면들의 막 약간 원형. 빨간 시뻘건 빨간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색감부터 비슷해요. 그러네요. 색감 에반게리온이라니까 확 이해가 됐어. 바로 이해가 되죠. 네. 여튼 여튼 이 이제- 경우에는 아주 시너지가 잘 맞군요. 어쨌든 그 모데나인데 일단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중간의 큐브 형태의 이제 납골당만 유명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도시적 계획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네. 위에 이미지를 보면 이건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파가니니 극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로시가 이제 도시처럼 건축을 한다는 걸 아까 봤잖아요. 유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다뤄질 때는 어떤 식으로 다뤄지냐면 이 네모가 도대체 무슨 네모인지 모르겠다. 이게 묘지긴 한데 첫 번째로 묘지긴 한데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유럽의 역사적 사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집같이 생겼는데 묘지인 문제점도 있고 그게 특히 이 빡체가 창문이 있어야 할 집에 창문이 없이 비워진 그 폐허 같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탈리아의 그런 파시즘 건축에서 맞아. 썼던 어휘를 음. 묘지에 가져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음. 그 파시즘 어휘를 일부러 가져온 것을 통해서 전쟁을 함의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또 좀 먼 것 같은데. 뒤에 음. 네, 되게 먼 것 같은 게 뒤에 음. 로시가 자주 쓰는 굴뚝이 있거든요. 네. 굴뚝 어. 로시 하면 굴뚝하는 그 굴뚝이 있는데 음. 그 굴뚝을 쓴 게 이제 그런 화장장에 그걸 태우는 모습. 화장장에 시체를 태우는 굴뚝인가 아니면은 그런 로시의 사상과 파시즘과 관련해서 이런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싸우다 죽어나간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것인가. 그래, 많은 유출을 하게 만드네요. 정말 그렇죠. 많네요. 짜증나게. 근데 이게 눈에 거슬려요. 엄청 거슬리게 등장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뭐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게 거죠. 건축적 능력인 것 같아. 어떤 형태를 딱 내밀었을 때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신경 안 쓰이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얘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거나 뭔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딱 얘가 등장해버려서 이상한 애를 우리가 알게 만드는 거야. 뭐야 이게 뭐지? 하는 게 갑자기 그 시선을 사로잡는 그 순간을 딱 만들어내는. 의도된 비일상인가요? 그 옛날에 모 교수님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교수님? 사진이랑 그 쿵크툰 얘기하시면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셨는데 그 어떤 뭔가 찌르는 나를 우리의 찌르는- 일상을 벗어나서 찌르는 그런 음. 그리고 이제 옆에 중간은 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옆에 길게 늘어선 이것도 납골당이거든요. 여기도 다 그냥 그 화장한 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생각나게 하는 하우징을 생각나게 하는 유형이 길쭉한 박공이. 그러네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이야? 얘도 그러면 중앙에 있는 거랑 사이드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은 똑같아. 내가 가본 바로는 그냥 다 납골이었어. 그렇군.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기능적으로는 같아요. 약간 여기 가면 알도로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도로 씨의 망령. 고스트. 자기가 네. 죽고 여기서 살려고 만든 건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 이집트 같은 느낌의 그 사후 세계의 도시. 진짜 네. 이거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렇죠? 약간 이거 누가 죽고 나서 생각해봐 이런 건가? 이게 진짜 3분의 1밖에 안 지어진 거거든요. 그 실제로. 맞아. 네. 이게 위에 여기가 다 계획가지고. 있죠. 사실 위에가 그렇죠. 지어졌으면 좀 더 약간 뭐랄까. 미친놈 같. 근데 지금 이거 얼마 안 지어진 게 되게 더 이상한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는 맛이 있는 거 같아. 보면 이게 폐허 같거든 좀. 옆에 너무 공터하고 어쨌든 일단 알도로 씨는 그래서 실제로 도시에서 우리가 쓰는 유형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도시를 일단 지어놨어요. 그 하우징, 뭐 공장의 굴뚝, 그 다음에 그런 아파트먼트의 그 하우징의 유형, 집합주택의 유형. 그런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안에서 이렇게 갈비뼈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갈비뼈처럼이거든요, 진짜 이게. 이거의 의미가 진짜 갈비뼈처럼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워둔 이미지들이 다 뼈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게 아마 스케치를 검색해 보면은 알도로 씨가 이런 그 척추뼈를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놓은 그런 드로잉들이 있거든요. 이걸 막 겹쳐서 막 그려놨어요 알도로 씨가. 막 개, 말의 뼈, 꽃게, 등딱지 이런 것과 함께 막 이런 척추를 부서진 구조 이것과 그 해골만 남아 있는 그 시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약간 역사적인 게 있겠죠 그쪽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보면 스트리트도 있고 하우징도 있고 집도 있는데 죽은 자들의 도시야.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알 것 같은 형태들인데 이게 유형이 알 것 같은 형태인데 디테일이 없고 뭔가 우리가 알았던 것인 것 같은데 낯설은 느낌을 만들고 뼈와 골절에 관한 그런 의인화된 이미지를 유추를 통해서 동시에 또 전달하고 근데 뭔가 폐허 같은 건물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도 이제 이게 공동묘지니까 실제로 쓰이고 하는 이상무시한 건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도 좀 이건 제가 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물인데 파나뇨 올료냐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인데 이 건물도 아까 그 삼각형 있는 초등학교랑 비슷해요. 이게 중간에 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인지 강당인지 확실치 않은데 아마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근데 이게 또 뭔가 역사적으로 읽힐 것 같으면서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예요 또. 근데 그런 형태를 굉장히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게 좌우에 벽을 쳐가지고 투시도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딱 만들어서 소실점에 우리가 이게 뭐지 할 만한 애를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시선을 만들어놔요 건물에서. 그리고 그 뒤쪽으로 돌아서면은 이게 그 빈센트 스컬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극장의 무대를 초등학교에 만들어놨다. 이건 너무 파시스트 같은 이거 느낌이 확 파시스트. 나는데. 벌써 위에 초등학교에 시계 있고 문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왜 문이 두 개지?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서 쳐다볼 것 같은 조그만한 창들 있고 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계단이랑 이제 그거를 모두 감싸고 있는 벽 이렇게 완전 극장을 만들어놨죠 건물에. 내가 무대에 그 배우로서 배우. 놀아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을 그래 만들어놨죠. 나의 시선이 꽂히는 곳에 꼭 문이랑 창문이 있어요. 뭔가 튀어나올 것 뭔가- 같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네. 헐컥. 그렇죠. 학교에. 학교에. 계속 일이 생겼다는 게 참 맞아. 명성 때문인가? 모르겠어.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괜찮네 했던 분들이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 과학적 자서 아니 그 도시의 건축으로 건축을. 명성을 팍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후기에는 이제 그 진짜? 명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 하는 젊은 날에는 통하는 걸 해야 되나? 아, 그런 걸지도 몰라요. 과학적 자서전을 안 읽고 그 앞에 책만 읽고 일을 주는 거지. 그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 완전 사이코였어. 뭐지? 하지만 선생님 하셨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맥락이 전에 있었던 거. 지역적인 이탈리아의 맥락, 지역적인 맥락이. 아, 왜냐면 그 아까 말한 산칼탈도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도 그 현상 설계 냈던 게 엄청 예쁜 이름이었거든요. 하늘의 푸르름 뭐 이런 거였어요. 그 공동묘지 현상 설계 패널로 낸 다른 코드를 이렇게 라스 말하는데. 르시엘로 뭐 하늘의 푸르름 이런 약간 거였는데 좋은 유추만 가증스럽구만 아주. 좀 반전을 위해서는 인생을 아무- 연극처럼 살았구만. 그래서 그 거기 여기 이거 어떻게 제 80페이지에 적어놓은 건데 그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죽음의 느낌을 고통을 고통을 느끼고 병원에서 그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 작은 병원에서 탄생하면서 내 젊음이 막을 내렸고 나는 작은 병실 창가 있는 침대에 누워 하늘과 작은 정원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곤 했고 이러한 사물의 존재 그리고 사물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의 뼈와 고통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것과 연관되어 나를 유년기로 끌고 왔다고. 진짜 무슨 소설 같네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막 내가 생각해도 이게 되게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안다 이런 내용도 가끔씩 적어놔요. 하지만 난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세계의 극장.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일단 귀여워서 다들 좋아해요. 러버덕 같아. 네, 러버덕 같죠. 노란 이게 일단 건물이 어떤 도시에든 읽힐 수 있다는 게 일단 이미 유추적이에요. 얘가 떠돌아 다니면서 해석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추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옆에 비례가 베니스의 맞아요. 건물 비례랑 거의 뭐 소름 끼치게 만들어놨는데 형태는 또 달라. 네, 네. 거의 이질감 없이 이질감 입히는- 없이 입히는데 심지어 얘는 그냥 이 쿠폴라 이 위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얘는 그냥 똑같이 일부러 그걸 상징처럼 그냥 넣은 거거든요. 큐폴라에 대한 상징인가? 여기 지금 그 뒤에 있는 이거 뭐죠? 베니스 성당인가요? 이 베니스 성당의 꼭대기에 빛을 받기 위해서 작은 그 동그란 타워 같은 걸 하나 올리는데 이걸 큐폴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비슷하게 그냥 추상화된 구 형태로 그냥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유형적으로 집 같기도 하고 극장 같기도 하고 등대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유형적인 많은 거 형태로 엄청 해석이 많아요. 돼요. 저는 서커스 하는 집일 것 서커스 같아요. 하는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만프레도 타프리가 그랬는데 이게 등대와 같다는 게 뭔 걸 의미하냐면 이게 이 건물 자체가 바라보는 집이기 등대는 바라보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배들에 의해서 바라보아지기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거의 정점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식으로 막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베네치아 같은 느낌을 함의하면서 이것들을 다 다른 도시로 보내가지고 다른 도시에 정박시켜가지고 어떻게 읽히면 이건 또 다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시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사람들이 다 상상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안은 또 진짜 배 같고 안에서 있으면 실제로 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대 예술이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건축의 버전. 네, 그렇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축이 이 시절에 그런 담론을 주도해 나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던 시기만 유달리. 네, 유달리 건축을 유달리 가지고 저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마무리가 것 같아요. 되나요? 아, 네. 길었다. 쉽지 정말 않네요. 정말 우리가 알도로시의 건축을 쭉 보면서 구조주의부터 시작해서 알도로시가 약간 후기 구조주의적인 태도로 전환해 나가면서 어떤 개인적인 그 발화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 코드들을 막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고 르타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시면서 알도로시가 약간 어떤 구조를 부수는 어떤 사건들로서의 건축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 후기 알도로시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분명히 읽히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걸 벗어나는 인식적인 대상 그거를 만들어내는 걸로 건축에서 어떤 그러니까 맹점 같은 거를 이해되지 않는 뭔가 하지만 뭔가 이해될 것 같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후기 구조주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은 후기의 현대 건축가들을 그렇죠. 네.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해체주의 건축이 뭐 의미를 막 파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할 의미를 위해서 이제 땅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게 약간 긍정적으로 해체주의를 바라봐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해체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게 한편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도로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 건축가들의 스승이기도 해요. 헤르조그 드뮤런 같은 헤르조그 드뮤런 대표적인 그렇게 보면 알도로시가 지금 우리 현대 건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특히 알도로시가 그 에테아 그 스위스 추리 연마공과대학으로 가서 가르치는 시기가 과학적 자서전 시기인데 그쪽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런 형태의 은유적 의미에 관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헤르조그 드뮤런을 비롯한 이제 그쪽 북부 스위스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칭하는 뭔가 있잖아요. 나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텐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약간 음. 유추 이전에 그런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쪽은.